누군가는 말기 간질환 환자한테 필요한 건 기도라고들 했는데요. 그날 병원 중환자실에서 제일 먼저 터져 나온 말은 기도가 아니라 수술 못하게 해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그것도 자기 목숨을 살릴 수 있는 수술을요. 한우진이 눈을 떠보니까 세상이 이상하게 낯설었어요. 머리 위에는 번쩍거리는 등, 옆에는 삑삑거리는 기계, 코와 팔에는 온갖 줄들이 꽂혀 있었거든요. 그 와중에 하나만 또렷하게 느껴졌습니다. 손, 자기 손가락을 꼭 잡고 있는 따뜻하고 익숙한 손. 오빠, 지은호 목소리가 떨리면서도 귀에 박혔어요. 우진이 겨우 눈꺼풀을 들어 올렸습니다. 뿌옇게 보이던 시야에 울다 지친 얼굴 하나가 또렷하게 잡혔죠. 유라야? 목이 까칠까칠하게 잠겨 있어서 이름 하나 부르는데도 숨이 찼습니다. 응, 나야. 나 여기 있어. 오빠 괜찮아? 어디 아픈 데 있어? 그 질문은 사실 좀 웃긴 말이었어요. 중환자실 침대 위에 누워있는 환자한테 어디 아프냐고 물었으니까요. 그래도 지은호 입에서는 그 말밖에 안 나왔습니다. 오빠 가슴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만 확인해도 숨이 쉬어지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우진 입에서 나온 대답은 전혀 다른 방향이었어요. 수술하지 마. 지은호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뭐라고? 무슨 수술? 간 이식? 너 한다고 했지. 하지 마. 절대 하지 마. 말끝을 지키려는 듯 우진이 손에 힘을 줬어요. 기계가 경고음 같은 소리를 내자 간호사가 얼른 들어와 수치를 확인했습니다. 숨은 간신히 안정됐지만 분위기는 전혀 평온하지 않았죠. 오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수술 안 하면 선생님 말로는 시간 문제라는데. 그래도 넌 안 돼. 우진 머릿속에는 몇 시간 전 의사가 했던 말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쌍둥이 동생분이 공여자로서 거의 최적입니다. 수술만 잘 끝나면 두 분 다 일상생활 가능할 겁니다. 그 말이 기쁜 게 아니라 버겁게 느껴졌어요. 어린 시절부터 마음속을 파고들던 죄책감이 이번에는 정말 몸을 파고드는 것 같았거든요. 동생 걸 가져와서 내가 산다는 말이 너무 잔인하게 들렸습니다. 유라야, 나 그냥 여기까지 한 걸로 치면 안 될까? 그게 뭔 소리야? 오빠 인생을 누가 마음대로 거기서 끝낸대. 내가 내 칼 대는 건 싫어. 그 생각만 하면 차라리 내가. 차라리 뭐? 지은호가 목소리를 조금 높였습니다. 차라리 죽겠다고? 왜 그렇게 쉽게 말해? 나한테는 그 말이 제일 잔인한 건데. 눈물이 한꺼번에 차올랐지만 지금은 울기보다 화내는 게 먼저였어요. 오빠, 나 아무 준비도 안 돼 있었는데. 갑자기 오빠 있다는 거 알고, 쌍둥이라는 거 알고, 엄마가 우리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듣고 겨우겨우 받아들이는 중이었거든. 근데 이제 죽겠다고? 혼자 정리 다 해놓고? 우진이 입술을 물었습니다. 그때 문 쪽에서 조용히 노크 소리가 났어요. 실례합니다. 흰 가운이 아니라 셔츠 차림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소독약 냄새 대신 어쩐지 카페 향이 어울릴 것 같은 사람이었죠. 한우진 씨 맞죠? 처음 인사드립니다. 이지혁이라고 해요. 대표님? 지은호가 놀라서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다가 침대 옆 보조의자에 그대로 앉게 됐어요. 여긴 어떻게 해? 내가 나한테 부탁 안 했어도 올 생각이었어. 내 상태가 어떤지 직접 봐야 할 것 같아서. 이지혁이 우진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은호 씨 대학 선배고요. 지금 같이 일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일단 이렇게라도 인사 먼저 드리려고 왔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한우진이 눈만 껌뻑였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검사를 하나 받았어요. 혹시 제가 간을 나눠줄 수 있을까 해서요. 지은호 씨 대신.
지은호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선배, 그게 무슨... 말 안 한 건 내가 분명히 말릴 게 뻔했기 때문이고요. 이지혁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하지만 농담처럼 보이려던 표정이 완전히 밝지는 않았어요. 근데 결과가 별로더라고요. 혈액형은 맞는데 간 상태가 공여자로 적합하진 않답니다. 솔직히 좀 충격이었어요. 나름 건강하다고 자부했는데요. 지혁이 그렇게 웃어넘기자 우진 얼굴에 참 복잡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왜 그런 짓까지 하셨어요? 저랑은 처음 보는 사이인데. 처음 본 사이 맞죠? 근데 우진 씨 동생이 내 사람이라서요. 이지혁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내 사람이라는 게 계약서 쓰고 소유했다는 말이 아니라요. 지은호라는 사람을 지키고 싶은 쪽에 서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든 위험한 수술에서 조금이라도 떼어낼 방법이 있을까 고민했죠. 지은호가 얼어붙은 채 둘만 번갈아 봤어요. 그러니까 우진 씨. 이지혁이 호흡을 가다듬고 말을 이었습니다. 설령 수술이 진행되더라도 이건 한쪽이 다른 쪽을 착취해서 사는 거래가 아닙니다. 그냥 같이 살아보겠다고 둘이 선택하는 겁니다. 나는 그 선택이 최대한 덜 상처로 남께 옆에서 보조할 거고요. 우진이 입을 열려다가 닫았습니다. 대신 눈가에서 눈물이 또르르 굴러 떨어졌어요. 제발 막아주세요. 저애 너무 착해서요. 자기를 망가뜨리는 쪽으로만 항상 결정을 해요. 어릴 때부터 늘 그랬어요. 그래서 옆에 사람이 필요하겠죠. 이지혁이 지은호를 흘끗 봤습니다. 한 명이 난 너 때문에 안 되겠다라고 하면 다른 한 명이 그래도 할 거야라고 말리는 식으로요. 복도로 나오자 긴장이 풀린 지은호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벽에 기대서 겨우 숨을 고르고 있는데 눈앞이 핑 도는 것 같더라고요. 어지러워? 이지혁이 어깨를 쓱 내밀었습니다. 기대도 돼. 어차피 난 오늘 일 안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왔으니까. 선배, 농담 너무 아무렇지 않게 하신다. 그러면서도 지은호는 결국 그 어깨에 잠깐 기대고 말았어요. 가슴속에서 울음이 치밀었는데 여기서 또 눈물 쏟으면 아까 한 말들이 다 허물어질 것 같아서 꾹 참고 있었습니다. 아까 검사는 진짜였어요? 응. 결과도 진짜고 떨어진 것도 진짜고 기분 나쁘더라고요. 사람이 이런 순간에 쓸모가 없다는 판정을 들으니까. 쓸모없다니요. 날 이렇게까지 도와주는 사람이 어디 있는데. 지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젖어 있으면서도 또렷했어요. 선배, 저 예전엔 그냥 일 잘하는 사람, 선배, 대표님, 뭐 그런 정도였거든요. 근데 오늘은 조금 다르게 보였어요. 어떻게? 살짝 긴장한 눈빛으로 되물었어요. 내가 무서워서 손이 바들바들 떨릴 때 같이 겁먹어주는 사람. 간단한 말이었는데 그게 이지혁 가슴에 이상하게 깊이 박혔습니다. 은호야. 처음처럼 성을 빼고 이름만 불렀습니다. 나도 솔직히 말해도 돼? 내가 이렇게 나를 필요로 하는 순간까지 기다렸는데 말 안 하면 바보지. 나 너 좋아해. 꽤 오래전부터 내가 나한테 무모하게 고백했다가 차였던 그날보다 더 전부터 그땐 내가 내 마음이 무서워서 도망친 거고. 지은호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 말 다시는 안 할 줄 알았는데 다시는 안 말하려다가 내가 간 내놓겠다는 소리 하는 걸 듣고 나니까요. 안 하다가 후회하는 쪽이 더 비겁하겠더라고. 한참을 침묵하던 지은호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선배 좋아해요. 예전엔 짝사랑이라서 숨기느라 바빴는데 지금은 그럴 여유가 없어져서 그냥 말할게요. 이 타이밍에 고백하는 건 좀 반칙 아니냐? 이지혁이 웃었습니다. 무서운 결정을 앞두고 있는 사람한테 내가 기대게 만드는 거니까.
같이 무서우면 좀 낫잖아요. 둘의 대화가 끝나기도 전에 복도 끝에서 누군가 급하게 뛰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호야. 정순이었습니다. 식당 앞치마도 제대로 못 벗고 달려온 얼굴이었어요. 마스크도 숨이 차서 턱 밑으로 내려가 있었고요. 엄마 식당은요? 거긴 강우 있잖아. 오늘 하루 식당보다 내가 더 중요해. 정순이는 딸을 끌어안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이 등을 쓰다듬는 것만 느껴졌어요. 우진이는 깨어났어. 엄마 보고 싶다고 하진 않았는데 그래도 분명 보고 싶을 거야. 얘 말이 그 말이지 뭐. 정순이가 겨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고는 곧바로 표정을 굳혔어요. 근데 너 간 이식한다는 말 진짜야? 지은호가 숨을 깊게 들이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선생님이 말해주셨어. 위험하긴 해도 성공률 높은 편이라고. 그리고 난 지금 오빠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래. 엄마도 그 설명 들었다. 정순이가 자리에 앉으며 무릎을 감싸쥐었습니다. 침대 옆에서 들으면서 머리로는 이해가 되더라. 근데 마음이 안 따라가. 배를 가른다잖아. 우리 딸 배를. 그 말을 들었는데 손이 덜덜 떨리더라니까. 그래서 반대해? 반대하고 싶었지. 안 된다. 그런 거 하지 마라 소리부터 나왔는데 정순이가 숨을 내쉬고 딸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내 얼굴 보니까 말이 안 나오더라. 눈빛만 봐도 알겠더라. 벌써 마음은 결정 끝냈다는 거. 지은호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엄마가 허락해 줄 거야. 대신 조건 있다. 정순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일 고성의 그 여자 귀에는 단 한 글자도 안 들어가게 한다. 수술 날짜, 수술 내용, 공여자 이름. 전부 비밀이다. 이지혁이 즉시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분은 이 상황을 또 다른 협상의 수단으로 쓸 사람입니다.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지 알지? 라는 말부터 꺼낼 거고요. 그래서 대표님, 정순이가 이 지역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병원 쪽이랑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우린 의료 용어도 잘 모르고 절차도 모르잖아요. 그 여자가 보호자라고 기록돼 있다면서요. 그 부분은 제가 처리해 보겠습니다. 법적으로 가능한 선에서 보호자 통보를 늦추는 방향으로요. 교수님이랑 직접 얘기하죠. 정순이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 애들 제발 좀 지켜주세요. 내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서요. 저도 제 결정이니까요. 은호 씨 옆에서 끝까지 있을 겁니다. 담당 교수실에서의 상담은 훨씬 더 건조했어요. 컴퓨터 화면에 뜬 수치들, 검사 결과지, 예상 합병증 목록들, 그런 것들이 책상 위를 가득 채우고 있었죠. 지은호 시간 기능은 매우 좋습니다. 공여자 조건으로 교과서에 나올 정도로요. 의사가 말하자 정순이가 짧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럼 우리 애는 괜찮다는 말이죠? 수술이라는 게 늘 변수는 있습니다. 출혈, 감염, 후유증. 다만 최근 데이터 기준으로는 공여자 사망률이 극히 낮고 일정 기간 지나면 일상생활에 큰 무리 없이 복귀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은호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극히 낮은 확률이 누군가에겐 100%가 된다는 걸 알고 선택하는 거니까요. 그래도 할 거예요. 의사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의사보다는 사람의 얼굴로 말을 이었어요. 그 용기는 제가 뭐라고 말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네요. 다만 보호자 문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현재 보호자 등록은 고성의 씨로 되어 있고 법적으로는 그분께 수술 사실을 알려야 하거든요. 이 지역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상황이 조금 특수합니다, 교수님.
그분이 환자와 공여자에게 과도한 압박을 가하는 당사자입니다. 그 사실을 병원 차트에 정식으로 기록해 둘 수도 있습니다. 정순이도 입을 열었어요. 선생님, 우리 집 사정이 좀 엉망이긴 한데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 여자 때문에 우리 애들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사람에게 이 수술을 자기 공으로 남겨줄 수는 없습니다. 의사가 한동안 두 사람을 번갈아 보더니 결국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수술 날짜는 일주일 후로 잡겠습니다. 그때까지는 병원 시스템 내에서 최대한 비공개로 진행해 보죠. 다만 법적 보호자 통보를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수술 직전이나 직후에 알게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 정도면 우리가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지혁이 먼저 대답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 일정과 추가 검사 안내는 간호사가 도와줄 겁니다. 회의실 문을 나오는 순간 지은호는 하늘이 조금 다르게 보였습니다. 세상이 다 무서운데도 한 가지는 또렷했어요. 딱 일주일 남았다는 사실이요. 그 일주일은 길면서도 짧게 지나갔습니다. 준비 검사하느라 피를 몇 번이고 뽑고 영양 상태 맞춘다고 간호사가 챙겨주는 식단을 억지로 넘기고 밤만 되면 중환자실 쪽으로 발이 향했어요. 어느 날 밤 우진 병실에 들어가니 그는 혼자서 천장을 뚫어져라 보고 있었습니다. 뭐 보고 있어? 지은호가 일부러 장난스럽게 물었는데 우진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기요. 천장 타일 틈이 있거든. 자꾸 거기서 애 울음소리가 나는 것 같아서. 또 그 기억이야? 지은호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오빠, 그 얘기 이제 안 해도 돼. 내가 대신 기억해 줄게. 그래도 한 번만 더 말해도 돼? 우진이 조심스럽게 묻더니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말문을 열었어요. 어릴 때 보육원 입구 앞에서 너 울고 있었어. 빨간 내복에 눈물 범벅. 나도 덜덜 떨고 있었는데 엄마가 그러더라. 우진아, 잠깐만 여기 놀다 와. 금방 데리러 올게라고. 그 말 믿고 진짜 금방 올 줄 알았지. 그래서 내 손 잡고 같이 들어가려 했는데 엄마가 내 손을 탁 잡아 끄는 거야. 너는 내 손을 놓치지 않으려고 더 꽉 잡고 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8살 아이도 아닌 3살짜리 손이었을 그때의 감각이 아직도 손가락 사이에 남아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결국 엄마 힘이 세니까 내 손이 미끄러져 나갔고 넌 문턱에서 넘어지면서 울고 나는 엄마 품에 안긴 채 뒤만 돌아보면서 울었어. 그게 내 인생에서 제일 첫 장면이야.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 장면만 반복 재생됐어. 오빠 잘못 아닌 거 나까지 몇 번을 말해야 알겠어? 지은호가 손을 뻗어 우진 손을 꼭 잡았습니다. 3살짜리가 뭐가 달라. 우리 둘 다 당시엔 힘이 없었던 거야. 칼 잡고 차 몰고 아이 버릴 수 있었던 건 딱 한 사람뿐이었지. 그 사람이 선택한 걸 왜 내가 평생 대신 벌 받아. 우진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래서 더 수술 못하겠어. 평생 죄책감 안고 산 것도 모자라 마지막엔 동생간까지 가져다가 산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아무리 변명해도 내 귀에선 그게 또 한 번 버리는 선택처럼 들려. 그럼 이렇게 하자. 지은호가 손을 더욱 꽉 쥐었습니다. 이번엔 같이 선택하는 거야. 예전엔 엄마가 우리 둘 운명 마음대로 정했잖아. 이번에는 우리가 정하는 거야. 같이 살기로. 같이? 우진이 되물었습니다. 응. 오빠 간도 살리고 내 간도 살리고 우리 둘 마음도 살리고. 의사 선생님이 그랬어. 수술 잘 되면 둘 다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물론 힘들겠지. 대신 그 힘든 것 같이 겪자. 한참을 지켜보던 우진이 겨우 웃음 비슷한 걸 지었습니다. 수술 끝나고
진짜같이 뭐라도 해야겠네. 안 그러면 너 손해잖아. 그래. 그래서 물어보려고 했어. 끝나고 제일 먼저 뭐 하고 싶어? 너랑 야구장 가보고 싶다. 야구장? 어릴 때부터 텔레비전 속에서만 봤거든. 응원가 부르고 치킨 먹고 사람들 웅성거리는 그 분위기. 내 옆에 앉아서 그런 거 한번 해보고 싶어? 괜찮네. 나도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진짜? 우진이 놀랐습니다. 응, 늘 일하느라 엄마 도와야 해서 누구를 위해 시간을 비워본 적이 잘 없거든. 그럼 좋다. 우리가 둘 다 처음인 거. 그거부터 하자.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손가락 걸고 약속이라는 걸 했어요. 이번에는 누군가 손을 빼앗아 가는 게 아니라 스스로 걸고 스스로 조이는 약속이었고요. 그 시간 완전히 다른 공간에서도 약속 하나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쪽은 사랑과 생명 대신 돈과 분노로 찍어 눌러져 있는 약속이었죠. 며칠 전부터 박진석은 이상한 기척을 느끼고 있었어요. 고성이가 전화를 할 때마다 목소리를 낮추고 우진이라는 이름을 입에 올린 때마다 눈을 피하는 모습이 예전엔 귀엽게도 보였다가 이제는 영 거슬리는 거였습니다. 그러던 중 박영나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서재로 찾아왔습니다. 아빠, 나 이거 말할지 말지 많이 고민했는데요. 봉투 안에는 고성이가 한우진을 외국으로 빼돌렸던 병원 기록, 한국에 돌아온 뒤 몰래 치료받게 한 내역, 그리고 최근에 작성된 간 이식 관련 메모까지 촘촘히 정리돼 있었어요. 엄마가 우진 오빠 간 이식 얘기를 아빠한테 일부러 숨겼어요. 그리고 지은호 씨라는 사람한테 접근했어요. 누구라고? 박진석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물었습니다. 엄마가 옛날에 버리고 간 쌍둥이 딸이요. 그 사람한테 100억짜리 건물 줄 테니까 간을 내놓으라고 했대요. 박진석 귀에 100억이라는 숫자보다 먼저 박힌 건 버리고 간 딸이란 말이었어요. 버렸다? 네. 아빠 엄마가 쌍둥이를 낳았대요. 근데 한 명만 데리고 나왔대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박진석 머릿속 어딘가에서도 무언가가 끊어졌습니다. 전처가 불륜을 저질렀을 때도 모욕감이 있었지만 그때는 적어도 아이들 존재를 숨기진 않았거든요. 그날 밤 박진석은 바로 움직였어요. 회계팀에 비밀 감사를 지시했고 외부 조사 업체에까지 의뢰해서 고성의 명예 재산과 회사 자금 흐름을 전부 추적하게 했습니다. 전처와 이혼할 때 그는 사람 하나를 파헤치는 법을 누구보다 철저하게 배웠거든요. 그때 배운 습관이 다시 발동한 거죠. 며칠 뒤 결과가 책상 위에 쌓였습니다. 이사장님 사적 계좌에서 지난 10년간 회사 자금이 조금씩 빠져나간 정황이 있습니다. 명목상 외주 업체들인데 알고 보니 페이퍼 컴퍼니였고요. 현재 추정 횡령액 200억, 별도 명예 부동산 시가 합산 100억 이상입니다. 숫자들이 잉크로 박혀 있는데도 박진석 눈에는 피처럼 보였습니다. 이게 다 내가 번 돈이었네. 혼잣말이 나왔어요. 옆에는 박성재가 굳은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일단 막아야지. 더 빠져나가기 전에. 그날 저녁 박진석은 모든 금융기관에 연락했습니다. 고성의 개인 계좌, 공동명의 계좌, 법인 카드를 포함해서 전부 동결 조치, 법무팀에는 횡령 혐의 검토 및 소송 준비, 그리고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당사자는 호텔 라운지에서 스테이크를 먹으며 와인을 고르고 있었죠. 그 다음 날 세상이 뒤집힌 건 먼저 고성의 쪽이었습니다. 보통 같으면 한 번에 결제하던 호텔 스위트룸 비용이 그날은 카드 단말기에서 자꾸 에러를 띄우는 거예요. 승인 거절,
승인 거절. 다시 해보세요. 직원이 몇 번을 시도했지만 결과는 같았고 결국 고성이는 카드가 잠시 이상한가 보내라며 다른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 카드는 더 처참했어요. 아예 사용 정지라는 메시지가 떠 있었거든요. 손님, 죄송한데 은행 쪽에 한번 문의를 해보시는 게 이보다 더 큰 모욕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방으로 돌아가자마자 고성이는 바로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었어요. 지금 제 카드가 다 정지되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무슨 실수인지 확인 좀 해주세요. 저는 한도 초과한 적도 없고요. 상담원이 계좌번호와 신원을 확인하더니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고객님, 죄송하지만 계좌 및 카드 전체가 동결 상태로 나옵니다. 누가요? 자동으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공동 명의인 박진석 고객님의 요청으로 그 순간 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이 미끄러질 뻔했어요. 공동 명의. 그날 저녁 서재문은 거의 발로 차다시피 열렸습니다. 여보. 박진석은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여전히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고 그중 맨 위에 놓인 것은 고성의 재산현황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였어요. 왜 내 계좌를 마음대로 막아요? 카드까지 전부. 이게 말이 돼요? 말 되게 만들어야지. 생각보다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묻고 싶은 게 좀 있거든. 뭘 묻겠다는 건데요? 나한테 언제까지 의심할 건데요? 26년 동안 숨긴 얘기부터. 박진석이 서류를 덮고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우진이, 내 아들, 그리고 그 아이 쌍둥이. 왜 이제야 얘기했니? 그건 고성이가 입을 떼기도 전에 박진석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 어디 누워 있는지 나는 조사해서 알았는데 넌 아내한테 아니 한 집에 사는 사람한테 단 한 번도 말을 안 했더라. 간 이식이 필요하다는 말도 그 간을 누가 주려고 하는지도. 고성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누가 그런 소리를 했는데요? 내 딸. 박진석이 고개를 살짝 기울였습니다. 영나가 눈물로. 잠깐 서재 안 공기가 멎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내가 버리고 간 딸한테 다가가서 100억짜리 건물 줄 테니 간을 내놓으라고 했다는 얘기까지 다 들었어. 너 그 대화에서 한 단어씩 골라서 한번 써볼까? 100억 버린 딸 간. 그건 그 애도 살리고 우리 아들도 살리고 모두 살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해서. 모두? 박진석이 비웃듯 웃었습니다. 모두 중에 넌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여보, 지금 감정적으로. 감정적이긴 하지. 박진석이 서류를 집어 올려 책상에 내던졌습니다. 내 회사 돈 300억을 10년 동안 슬쩍슬쩍 빼돌린 사람을 앞에 두고 있는데 조용할 사람이 세상에 어딨어. 그제야 고성이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무슨 돈 얘기야? 난 그런 적. 게다가 지방에 남겨두었던 4명의 부동산 몇 건이 날 모르는 사이에 4명의로 옮겨져 있더라. 그런 재주는 또 어디서 배웠니? 박진석 눈빛이 지나치게 평온해졌습니다. 진짜로 화가 난 사람 특유의 평온함이었어요. 우진이 간 이식 얘기까지 숨긴 건 아직도 이해하려고 해볼 수 있겠다. 아버지가 감정적으로 흔들릴까봐 같은 말도 붙여볼 수 있고, 근데 내 재산을 이용해서 쌓아 올린 내 성, 그건 뭐라고 설명할래? 고성이는 이제 변명과 계산 사이에서 눈동자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어디까지 들킨 거지라는 계산이 먼저였어요. 지금 그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보. 우리 아들, 우진이 상태가 중요하지. 박진석이 끊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중환자실에 가볼 거야. 내가 숨긴 아들,
내가 직접 가서 본다고. 그 전에 묻자는 거야. 마지막 기회로 생각해. 내 입으로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말해볼래? 거짓과 진실 사이에서 늘 능숙하게 줄을 타던 고성이었지만 이번만큼은 다르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이 싸움에는 단순한 부부 재산 다툼만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버려진 딸, 숨겨진 아들, 빼돌려진 돈, 찢어진 간. 그 모든 게 한꺼번에 얽혀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무렵 병원에서는 또 다른 결심이 내려지고 있었습니다. 수술 동의서 위에 지은호 이름이 또렷하게 적혔고 사인 옆에는 공여자 지은호라는 글자가 붙어 있었습니다. 옆에서는 이지혁이 그 손이 떨리지 않게 꽉 잡고 있었고 복도 끝에서는 정순이가 조용히 두 손을 모으고 서 있었죠. 이제 일주일 후 수술실 문이 열릴 때쯤이면 중환자실 한쪽에서는 간을 나눠 가진 쌍둥이가 새 삶을 준비하고 있을 거고 다른 한쪽에서는 모든 걸 빼앗겼다고 믿는 여자가 반격을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누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요. 이 싸움은 피할 수 없게 되어 있었어요. 한쪽에서는 함께 살자는 약속이, 다른 쪽에서는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는 다짐이 동시에 굳어지고 있었으니까요.